북극여우 따라 국제뉴스 하수정 북유럽연구소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 북극여우가 가장 눈여겨본 첫 번째 국제뉴스는요? 혹시 메신저 쓰세요? 당연히 쓰죠. 일할 때도 쓰고. 네. 뭐 쓰세요? 뭐 온 국민이 다 쓰는 그거 씁니다. 노란색? 보안에 취약한. 네.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는 메신저 앱은 카카오톡이고요. 무려 4,507만 명이 쓰고 있대요. 네. 그래서 압도적 1위이고 이어서 디스코드라는 게 2위에 올랐더라고요.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봤습니다. 그래요? 전 처음 들어봤는데. 네. 이것도 쓰는 사람이 521만 명인데 이거는 주로 게임을 하는 분들이 쓰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많이 쓰는 게 텔레그램입니다. 305만 명. 네. 그 다음에 페이스북 메신저가 243만 명 이렇게 그 매달 액티브 유저가 잡히는데 활성 사용자 수가 잡히는데 네. 전 세계적으로는 그럼 어떤 메신저가 가장 많이 쓰일까요? 오, 궁금하네요. 어떤 메신저가 가장 많이 쓰일까요? 혹시 왓츠앱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그거 못 들어봤어요. 아, 그래요? 저는 왓츠앱은 또 쓰는데 회사에서 쓰기 때문에. 몰랐어요. 네. 왓츠앱이 가장 많이 쓰고 무려 20억 명이 쓴다고 합니다. 우와. 그러니까 거의 뭐 인류의 몇 분의 몇이 되겠죠?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이 쓰는 게 위챗이래요. 역시 들어봤어요. 중국의 위력이죠. 네. 그 다음에는 페이스북 메신저 10억 명이 쓰고 있고요. 네. 그 다음이 텔레그램 9억 명. 그 다음에 스냅챗, 이건 한때 유행이었었는데 8억 명이 쓰고 있고, 그 다음에 QQ가 5.5억 명이 쓰고 있는데, QQ는 제가 알기로 중국 안에서만 서비스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5.5억이면 진짜 대단한 거죠. 네. 그래서 그러게요. 우리나라에서도 3위, 전 세계적으로도 9억 명이 사용 중인 인스턴트 메신저 텔레그램의 창업자 파벨 두로프가 지난 26일 프랑스에서 체포된 것이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네, 우리가 뉴스에서 텔레그램을 접할 때는 사실 범죄랑 연루된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사실 이번 주에도 그랬고 네, 딥페이크 맞아요. 관련돼서도 그렇고요. 근데 무슨 일로 체포가 됐나요? 딥페이크 때문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이 텔레그램 이 창업주가 체포된 뉴스가 사실 국제 뉴스로 지난주에 모든 신문의 일면을 장식했을 정도로 큰 뉴스였어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지난 8월 24일에 저녁에 전용기를 타고 파리 외곽의 르브르제 공항에 내렸다가 프랑스 수사 당국에 의해 체포가 됐는데 딥페이크는 아니지만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 프랑스 파리 검찰에 따르면 사이버 범죄 수사를 위해서 두로프를 체포했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래서 지난 2월부터 프랑스 검찰이 미성년자 성착취물과 그런 사건을 수사하면서 텔레그램에 용의자의 신원을 알려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우리가 다 알겠지만 텔레그램 쪽에서는 응답이 없었습니다. 네. 그러자 창업자인 두로프에게 지난 3월에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입니다. 이제 검찰 성명서에는 두로프가 CEO로 있는 텔레그램이 조직 범죄, 불법 거래, 아동 성학대물 유통, 그리고 사기와 관련이 있고 거기에다가 해당 국가 당국의 정보 공개 거부,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12가지 혐의로 체포를 했다고 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에서는 N번방을 통해서 알려졌고 네. 또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의원과 회의 중에 체리 따봉 스티커를 주고받은 메시지 그리고 또 영부인이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에게 보냈던 메시지도 텔레그램으로 보냈던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렇게 해서 뉴스에 등장했는데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서 정치권에서 많이 쓰는 메신저 프로그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메신저 기능이 엄청나게 다양하고 특별해 보이고 이러지는 않던데 아무래도 이제 보안 때문에 많이들 쓰는 거겠죠?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히 기능이 많아 보이지 않는 게 저는 사실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쓰기는 쓰는데 굉장히 가볍거든요. 네. 그리고 카톡은 보면 무슨 쇼핑 이런 거 되게 많이 날라오잖아요. 네. 이건 일체 그런 게 없어요. 네. 그리고 스티커 같은 것도 안 사도 재밌는 게 많고 그래서 쓰기는 쓰는데 그래도 가장 큰 장점은 보안이죠. 그래서 10여 년 전만 해도 사실 우리나라에서 개인의 이메일이며 메신저 내용을 검찰이 수사 명목으로 영장이 없이도 손에 넣을 수가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 대한 개인에 대한 사찰이 공공연히 이루어지기도 했고요. 그래서 2014년에 검찰이 서울중앙지검에 사이버 명예훼손 전단 수사팀을 만들고 포털 사이트 카카오톡에 대해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겠다 이렇게 밝히자 해외 메신저로 사람들이 우수수 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해 9월에는 무려 카카오톡을 누르고 텔레그램이 다운로드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가입세가 좀 잠잠해지다가 2016년에 테러 방지법 기억나시죠? 네. 테러 위험 요소를 보유한 인물의 메신저 대화 내용을 감청을 허용한다. 이런 테러 방지법이 통과가 되면서 다시 한번 가입자 폭증의 모멘텀을 맞게 됩니다.
이게 테러 위험을 요소를 보유한 인물이라는 정의가 굉장히 불분명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누구라도 정권이 마음에 안 들면 타깃으로 삼을 수 있는 뭐 누구라도 그런 위험 요소를 보유한 인물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일단 조심해야 된다는 경계심이 퍼지면서 안전한 메신저로 옮겨 타자. 그렇게 해서 텔레그램이 지금까지도 사실 이렇게 3위의 입지에 오르게 된 거죠. 네. 근데 텔레그램을 맨 처음에 개발할 때 이렇게 보안에 초점을 두고 개발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 텔레그램 창업자가 니콜라이 두로프, 파벨 두로프 이렇게 형제예요. 러시아 사람이고요. 두 사람이 2013년에 개발을 했는데 이 형인 니콜라이는 1980년생인데 그냥 천재입니다. 그래서 수학을 박사과정까지 전공을 했는데 이미 8살에 3차 방정식을 풀고 개념을 설명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뭐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뭐 최고상을 몇 번 수상했다고 하고 동생인 파벨은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학교에서 언어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모델을 구상하고 운영하는 쪽은 동생이 맡고 또 개발은 형이 주로 하는데 이 대학 시절에 마크 주커버그가 페이스북을 개발해서 성공한 것을 보고 우리도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하고 러시아판 페이스북 푸콘탁테라는 것을 개발을 해서 러시아뿐만이 아니라 동유럽 전체, 그러니까 러시아권 전체에서 인기를 얻은 플랫폼으로 이미 상장 전에 10억 달러를 그 투자를 받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조 원이 넘는 투자를 유치한 유니콘 기업이 되면서 대성공을 거뒀죠. 네. 그러다가 유로마이단 혁명 기억나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쵸. 그냥 저도 듣기만 해서가지고 잘 몰랐었는데 이게 2013년 11월 21일에 당시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이었던 빅토르 야누코비치가 우크라이나 국민 다수가 원하던 EU 가입 논의를 백지화하고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EU에 가입하길 원했었는데 친러 정책을 천명한 것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에 반대해서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반정권 시위가 일어났는데 이 나쁜 대통령이 반정권 시위하는 시위대에게 총을 발사하는 것을 발표를 하면서 합법화하면서 유혈 사태로 번졌고 그러자 저항이 점점 거세지면서 친러시아 정책을 표방하던 정권 반대, 그러다가 독재 정권 타도를 외치는 혁명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대통령 야누코비치 일당은 러시아로 야반 도주를 하고 그러자 호시탐탐 우크라이나를 노리며 자신의 세력권 안에 두려고 했던 이 푸틴이 크림반도 합병부터 시작해서 돈바스 전쟁이 일어나고 그게 이어져서 지금의 우크라이나 침공까지 오게 된. 그러니까 이 유로마이단 혁명 굉장히 큰 사건이죠. 네. 네. 그래서 얘기가 길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이 혁명이 푸콘탁트 SNS를 통해서 확산이 됐대요. 네. 어디서 모이자 뭐 이런 걸 할 때.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러시아 정권이 이 유로마이단 혁명과 관련된 이 일당의 정보를 넘겨라. 사용자 정보 넘겨라. 그리고 이 중에는 이 러시아 정권이 푸틴이 요구했던 명단에는 전에 방송에서 한번 소개해드렸던 알렉세이 나발리의 이름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러자 파벨과 두로프 그 형제는 러시아 정부의 정보 제공 요청 공문을 그냥 자기의 페이스북이죠. 자기의 푸톤탁테 딱 올리고 러시아 정부의 사용자 개인정보 넘길 생각 전혀 없다. 이렇게 하고서 딱 못 박아버린 거예요. 그리고서는 정부의 보복을 피해서 CEO 자리 내려놓고 바로 독일로 망명을 합니다. 이게 5일 동안에 일어난 일이고요. 그리고 나서 바로 뒤이어서 개발한 메신저가 텔레그램. 그러니까 이 텔레그램을 개발한 것도 푸콘탁트에 이어서 그러니까 보호하기 위해서 자유,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 이런 것 때문에 완전히 암호화한 그런 메신저를 만든 거죠. 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러시아 정부가 이 텔레그램을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은 이 정보 제공을 막으려고 만든 건데 그렇죠. 의도는 좋았지만 결국 이게 이제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는 건 사실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어요, 개발자들? 이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건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고 그런데 또 반면에 텔레그램이 초기 목적에 맞게 이 홍콩의 우산혁명 그리고 또 여러 나라의 민주화 운동이나 저항 세력이 스스로를 정권의 압제에서 보호하기 위한 소통 채널로 쓰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범죄에 사용되는 거는 분명히 맞는데 홍콩 우산혁명 때는 무려 그 채팅방에 13만 명이 들어있었대요. 네. 이 어디서 모이자 막 이런 걸 논의하는. 그래서 그렇게도 쓰이고 있는데 근데 또 한국의 엠번방을 통해서 알려진 불법 영상 공유 또 유럽에서는 아동 성착취 영상을 공유하는 것으로 유명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약 거래, 자금 세탁에도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치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이제 정보를 제공해달라, 사용자의 정보를 제공해달라 이런 요구가 많았지만
단 한 차례도 개인정보를 어떤 정부의 요구에도 제공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텔레그램은 그럼 너네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하니까 자기네 자체 신고센터가 있대요. 그래서 여기에다 누구든지 불법 채널을 신고하면 확인하고 바로 삭제를 하는 식으로 운영을, 자기네는 이런 식의 자정 뭐 능력을 쓰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뭐 거의 매일 300개 이상 삭제를 한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이제 사용자 정보를 넘기라는 각국의 수사기관의 요청에는 제공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난번에 CNN에서 이 창업자인 파벨 드로프와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질문을 했어요. 방금 물어보신 것처럼 텔레그램이 범죄는 물론 테러에도 악용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었는데 전 그 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뭐라고 했어요? 범죄자에 대해서는 안전하고 정부에게는 열려있는 기술이란 없다. 기술이란 안전하거나 안전하지 않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일 뿐이다. 텔레그램이 테러리스트 때문에 왓츠앱이 될 일은 없다. 내 삶의 목표는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자체가 허용하는 최대치까지의 자유를 누리는 것이다. 그리고 내 삶의 목표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텔레그램의 정보를 제공할 생각이 없다는 걸 완전히 분명히 했고, 그리고 실제로 텔레그램은 텔레그램의 암호화 기술을 해독하는 사람에게 엄청난 상금을 주겠다 내걸었는데 아직 한 명도 그걸 해독한 사람이 없다고 해요. 그러면은 이제 체포가 됐잖아요. 네. 뭐 어떻게 돼요 앞으로? 니콜라이 드루프, 파벨 드루프 이 두 형제한테 모두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이번에 체포된 사람은 동생 파벨 드루프이고 8월 28일에 공식 기소가 됐고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는데 보석금 500만 유로, 우리 돈으로 74억 원을 내고 일단은 석방을 허가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떠나면 안 돼요, 프랑스를. 그래서 지금은 일론 머스크나 뭐 에드워드 스노든 같은 사람들이 드루프의 체포는 분명하게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이다, 악재다, 당장 풀어줘라 뭐 이런 성명을 내고 있는 상황이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드루프의 체포 뉴스가 지난주 내내 전 세계 외신의 톱 기사였는데, 물론 드루프라는 인물이 이렇게 매력이 있어요. 보면은 뭐 어떤 사람의 말로는 주커버그의 천재성, 그다음에 잭 돌시의 뭐 같이 지멋대로 사는 자유주의자의 면모, 그다음 일론 머스크 같이 절대적인 자유를 외치는 그런 괴짜 같은 면모, 이런 걸 다 갖춘 인물이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이 드루프에 대한 예비 기소는 이게 어떤 중요한 점이 있냐면 소셜미디어 CEO가 해당 플랫폼에서 벌어지는 범죄 행위에 대해서 형사적인 책임을 요구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드루프가 불법 영상을 유통하거나 마약 밀매를 한 것이 아니잖아요. 네. 드루프가 운영하는 플랫폼에서 벌어진 사건인데 이 사건 관계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사실 말고도 혐의 중에는 이 플랫폼을 제대로 그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제대로 운영하지 못했다, 뭐 정화하지 못했다, 이런 게 들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영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직접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플랫폼 운영자도 범죄의 처벌 대상이 있느냐, 요걸 따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모이겠죠. 네. 자, 다음 소식은요? 다음 소식은, 자, 다음 가수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셀린 디옹, 아바, 비욘세, 아델, 롤링스톤즈. 미국 대선이랑 관련이 있는 걸까요? 맞습니다. 이 사람들의 노래를 트럼프가 무단으로 사용했다가 지금 전부 다 당장 내려라 이런 항의를 받고 있는 그런 가수들인데요. 네. 재밌는 게 사실 비욘세는 그 해리스 캠프에서는 프리덤 쓰자마자 바로 몇 시간 안에 좋다, 써도 된다 이랬는데, 네. 트럼프한테는 당장 내리라고 지금 네. 이 가수들이 하고 소송도 걸고 있어요. 네. 지금 뭐 40몇 억짜리 소송도 걸려 있고, 누구는 벌금 받으면 해리스 캠프에 기부하겠다고 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지금 미국 대선이 요즘 너무 재밌게 돌아가는 거예요. 맞아요. 남의 나라 소식인데도 너무 흥미진진합니다. 매일매일 바뀌는 게.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유세 중에 총알이 귀를 스치고 지나가는 총격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번 미국 대선은 끝났구나. 그렇죠. 벌써 결과 네, 나왔구나. 네. 막 이렇게 생각을 네. 했는데, 바이든이 용단을 하고 후보를 사퇴하고 또 해리스가 주목을 받고, 그다음에 각 당의 부통령 후보가 정해지면서 이 전세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역전이 됐다가 뒤치락 엎치락. 그래서 대통령 후보는 말할 것도 없고 부통령 후보들이 자극적인 발언을 쏟아내면서 이 엎치락 뒤치락 막장 드라마 같은 매일매일 드라마를 보는 즐거움이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요즘 그 해리슨을 지지 연설하러 나온 뭐 오바마, 미셸 오바마의 뭐 발언이나 이런 연설들이 요즘 다시 올라오면서 사람들이 막 엄청
보면서 따라하기도 하고 그 스피치 막 찬송하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너무 네. 재밌더라고요. 저도 연설문을 보는 게 정말 재밌는데 이번에 네. 너무 재밌는 말이 많더라고요. 네, 뭐 클린턴도 나와가지고 클린턴 발언 너무 재밌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 되게 오래전 대통령인데 트럼프보다 어리다. 그러니까요.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요. 클린턴이 정말 나이가 많이 들었더라고요. 네. 그랬는데 그 발언 진짜 재밌었어요. 처음에 네. 난 진짜 세상을 바꾸기엔 너무 늙은 것 같아. 근데 단 하나 내가 자랑할 점이 있다면 내가 트럼프보다 보다 어리다. 젊다는 거. 네. 근데 2달 젊더라고요. 네. 찾아보니. 트럼프의 막말은 이미 잘 알고 계실 거고요. 해리스가 요즘에 이제 해리스가 미는 말이 있죠. I know his type. 나 그런 유형의 사람 잘 알아. 그래서 내가 검사 시절에 모든 종류의 범죄자들을 상대를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여성을 학대하는 포식자, 소비자를 뜯어먹는 사기꾼,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규칙을 어기는 협작꾼. 그래서 내가 트럼프 같은 사람 잘 알아요. 이게 요즘 그 해리스가 밀고 있는 문장인데 네. 해리스의 유세 하이라이트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영화나 책을 좋아하는 거를 보다 보면 아는 장면이라도 그 장면을 볼 때 계속 기대가 되는 것처럼 네. 해리스의 문장을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지만 유세 갈 때마다 이 문장에서 박수가 크게 터지죠. 그리고 빈스 공화당의 부통령 후보가 이번에 했던 발언이 이 사람은 굉장히 보수적인 가치를 대변하고 있는데 민주당의 미래를 봐라. 해리스, 부티지지 다 자식 없이 고양이나 키우는 사람들이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한테 출산율 올리자는 얘기를 하라고 하겠냐. 이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미국의 미래를 맡기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자 카말라 해리스의 남편의 전처까지 나서서 무슨 소리냐. 해리스는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너무 좋은 엄마다. 뭐 가족들이 다 나서고 있고 또 특히나 이 발언이 불임 부부, 난임 부부에게 엄청난 이제 항의를 받으면서 오히려 역풍을 맞게 됐죠. 아니 카멀라 해리스 지금 남편의 전처. 그렇죠. 전처가 나서서 카멀라 해리스 지금 내 아이들을 너무 잘 키워주고 그러니까요. 있다라는 네. 발언을. 예. 그래서 그걸 보고 잘 살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리고 뭐 조카들도 다 나서서 옹호를 해줬고 네. 그다음에 조카가 한국계더구만요. 오 그래요. 네, 그 남편의 동생이 한국계랑 결혼을 해가지고 네. 아무튼 그리고 민주당 부통령 후보 이번에 이제 빈스의 상대방이 되겠죠. 그 사람이 팀 월즈인데 미네소타주 주지사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선택했을 때 굉장히 화려한 후보가 많았는데 왜 이 사람이 선택됐지 했었는데 보니까 민주당의 탁월한 선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카말라 해리스는 인도계 아프리카계 여성이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소수성을 대변한다. 그러니까 부통령은 아마도 주류 백인 남성의 표심을 잡을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 그래서 여러 물망에 오른 후보들이 있었는데 사실 팀 올스는 뭐 샤피로나 이런 사람에 비하면 이력서로 봤을 때는 가장 눈에 안 띄는 후보였어요. 뭐 제일 경력으로 보면 덜 화려했죠. 근데 바로 그 점 때문에 가장 적절한 후보이자 민주당으로서는 최고의 선택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평범함이 강점이라는 건데 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과거에 힐러리랑 트럼프가 대선에서 맞붙었을 때 힐러리가 더 유능하다는 건 사실 다들 머리로 알고 있었어요. 힐러리 너무 똑똑한 사람이니까. 그리고 실제 여론조사를 했을 때도 지지율이 근소하나마 더 높았거든요. 근데 대중은 민주당의 엘리트주의에 대한 반감이 있었어요. 그래 너네 잘나고 똑똑해. 그래 너네들 부자야. 뭐 옷도 몇만 달러짜리 입고 그래. 근데 너넨 현실을 몰라. 현실 모르는 부자 이상주의자들이야. 이런 평가가 있었거든요. 또 해리스한테도 약간 그런 지점이 있죠. 검사 출신의 엘리트니까요. 근데 월츠는 그냥 딱 겉모습과 말투만 봐도 그냥 이웃집에 성격 좋은 할아버지 외모의 아저씨. 사실 왜냐하면 해리스랑 동갑이고 심지어 네. 브래드 피트하고도 동갑이에요. 네. 근데 너무 나이가 들어 보이잖아요. 그리고 또 군인 출신, 벤스와 같은 군인 출신이고 이 월츠의 아버지가 한국전에 참전했던 교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미국에서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청년들의 선택지 중에 하나가 군복무기 때문에 네.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다 이런 이미지가 강하죠. 그리고 또 고등학교 지리교사, 미식축구 코치가 되면서 해체될 뻔했던 팀을 맡아서 처음으로 우승컵을 안겨준 코치입니다. 그리고 난임 부부였어요. 그래서 체외 수정으로 어렵게 아이를 가졌고 둘째 아이는 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통령 후보 지명 수락 연설을 할 때 아들이 벌떡 일어서서 우리 아버지예요 하면서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혀서 네. 눈시울이 붉히는 뭐 이런 장면이 나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재산이 엄청 적어요. 주식도 없고 채권도 없고 일체 그냥 연금에만 의존하는 평범하고 선량한 사람. 그러니까 이 민주당의 대중이 느끼던 그 거리감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듣다 보니까 정말 평범한 게 굉장한 강점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였나 지지난주였나 뉴욕타임즈에 에즈라 클라인이라고 제가 좋아하는 칼럼니스트가 있는데 이 사람이 아주 재밌는 사설을 올렸더라고요. 네. 이게 뭐냐면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네. 2016년 선거는 이미그레이션에 대한 이민자에 대한 것이었다. 그래서 누구를 미국 사람으로 칠 것인가. 2020년 선거는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선거였다. 우리가 원하는 미국이 어떤 모습일 것인가. 그리고 2024년 이번 선거는 젠더에 대한 선거다. 보통 젠더라고 하면 성별 갈등, 권력 불균형을 떠올리겠지만 2024년 선거는 두 버전의 남성에 대한 선거다. 도널드 트럼프와 팀 월즈 두 사람은 아주 다르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주 분명하고 전형적인 남성의 모습을 대변한다. 트럼프는 내 입장에서 보자면 거의 만화처럼 보이는 과도한 남성성. 선거 유세장의 헐크 호간과 UFC를 유세장에 불러서 젊은 세대에게 오히려 낯설게 느껴지는 그런 남성이라면 팀 월츠는 민주당이 선택한 다른 타입의 전형적인 남성이다. 풋볼 코치이자 군인이고 차가 고장나면 고쳐주는 남자. 그렇지만 내 동료이고 여성을 지원하는 일, 부통령이니까요. 이 여성을 지원하는 일을 불편해하지 않으며 변하는 사회의 위협을 느끼지도 않고 오히려 이 변화에 신이 나하는 남자, 내 딸을 위해서. 이 두 남자 중에 어떤 남자를 선택할 것인가 이런 사설이었어요. 야, 젠더. 젠더에 대한 선거다. 2024년 선거는 그렇게 평가를 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저는 또 재밌는 게 이번에 해리스를 첫 번째 여성 대통령이 될 것이다라는 걸 부각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그러네요. 네, 이제는 이게 그냥 놈으로 받아들여질 만큼 당연한 일이 미국에선 됐다는 거니까 그 동안에 사회 진보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게 또 힐러리 클린턴 때랑 또 다른 그쵸. 지점이기도 하네요. 맞아요. 네. 자, 지금까지 하수정 북유럽연구소 소장과 함께 국제뉴스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